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권리 변동이고요. 발생, 변경, 소멸, 그 중에서 이제 취득을 받습니다. 취득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변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되기 위해서 취득 저 부분은 그대로 지금 놔두고요. 변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냥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체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 그러면 주체가 변경된다. 그러면 갑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등기 넘겼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주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갑에서 을로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이전적 승계 있죠. 주체가 갑이었다가 을로 상속이 돼서 갑에서 을로 주체가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는 것. 그러니까 주체가 변경됐다라는 것은 즉 이전적 승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적 승계. 이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동그라미가 갑에서 을로 갔다. 갑에서 을로 갔다. 이전됐다. 이전되면 이 동그라미 지금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전적 승계. 동그라미 갑에서 을로 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권리가 이전됐으니까 갑에서 을로 주체가 변경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용의 변경에는요. 양적 변경과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질적 변경. 그런데 요 질적 변경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매년 시험에 하나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질적 변경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기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나중에 여기서 질적 변경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온다. 그냥 그런 게 하나가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양적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양적 변경은 조금 전에 이거는 설정적 승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설정적 승계. 그냥 예로서. 그러면 갑이 을하고요. 갑이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해서요. 지상권자가 됩니다. 지상권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이 있으면 그 경우에 있어서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가치 이 부분을 지금 떼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 전에는 갑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었죠. 완전한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쪽을 지금 떼서 을에게 줬으니까 보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요 반쪽 동그라미만 가지고 있고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을한테 지금 넘어가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소유권은 완전한 동그라미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갑이 다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원에서 이번에는 반원으로 바뀌었죠. 반원으로. 그러니까 양이 지금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반원으로 됐다는 겁니다. 반원으로 됐다. 이것은 그냥 설정해주게 되면 소유권이 반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지상권이라는 거 이거 별로 지금 설명 안 드립니다. 일단은 설명 안 드리고 쭉 가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냥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설정이라는 단어 그것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쪽을 떼줬으니까 완전한 동그라미가 반원이 됐구나. 아 이렇게 내용이 줄어들었구나. 양적 변경이 있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작용의 변경. 이 작용의 변경은 이미 이제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용의 변경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영어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파워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이 세어졌다는 겁니다. 힘이 세어졌다. 그러면 어떤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겠냐면, 갑이라는 애가 을은 어디냐면 KB입니다. KB에 가가지고 1억 원을 빌리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계약을 하고 저당권 등기를 해주면 을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를 떼보면 을구에 이제 1번 해가지고요. KB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가령 10억짜리다. 간단하게 말하면 1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KB에 가서 1억 원 담보대출 받았다는 거죠. 담보대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또 필요하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은행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가서 여기에 가서
하나은행을 찾아갔다. 그래서 역시 또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그러면 2번 여기에 하나은행 해가지고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요. 우리 민법에서는 갑이라는 애가 가가지고 KB에 가서 먼저 돈 갚을 수 있겠죠. 돈을 갚게 되면 이 저당권은 없어집니다. 이 저당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이 번호는 2번이었죠. 2번이었는데 1번 1억 원을 갚아서 KB 저당권이 없어지면 우리 민법은 순위 승진의 원칙을 순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올라간다. 승진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요. 이제는 1번 저당권이 아니라 2번 저당권이 아니라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이 됩니다. 순위가 승진된다. 넘버 2에서 넘버 1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세워졌죠. 힘이 세워졌다. 그러한 것을 바로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는 것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면 O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죠. 이거는 힘이 세워진 건 작용의 변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용의 변경은 힘이 세워지는 것,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용의 변경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물권과 채권 이거를 비교를 해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다. 예를 들어서 타인 물건의 이용,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건물 하나를 짓고 싶습니다. 그랬고 나대지도 좋은 땅을 하나를 발견을 했고요. 건물을 짓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금력이 풍부해가지고 그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건물 지을 돈은 있는데 땅 살 돈은 없다. 근데 분명한 건 거기에 건물 짓고 1층에서는 여러분이 개인 사업 운영하시고 그다음 위에 임대를 준다라든지 하면은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건물 지을 돈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다른 사람은 땅이죠. 그 땅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 짓는 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건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물 지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 방금은 토지였으니까 타인의 부동산, 이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권과 채권의 차이,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요. 대표적인 게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지상권을 설정받는 겁니다.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인데 그중에서 이 물건에 대한 반쪽, 사용하는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아니면 채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요. 토지 임대차가 있겠습니다. 토지 임대차. 그래서 50년이면 50년, 30년이면 30년 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5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대박을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지상권자로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채권적 이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이용을 할 때 그 차이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떠한 차이점일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은 을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 문제가 나오게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가가지고요. 임대차를 보면 되겠고 여기서 갑은요. 이 부동산을 을한테 사용 수익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을은 여기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의무를 다 하게 되면 점유도 땅도 비워주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게 해주면 얘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권.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요. 갑은 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건물에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이 병이라는 친구하고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요. 병은 예를 들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그 의무를 이행을 해서 약속한 대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병이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결국에는 병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넘어갑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을은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 을은 땅 빼야 되느냐 땅 빼지 않아도 되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땅을 빼야 되느냐 안 빼야 되느냐? 계약할 때 그 기간까지 있기 때문에 네, 기간하고 상관없이 빼야 됩니다. 빼야 된다. 그거는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땅 뺀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여기 앞에다 판서를 하면요 좀 이상한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것들이 좀 써집니다. 네, 얘는 땅을 뺀다. 그런데 물권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은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을은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을이죠. 그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병하고 똑같이 매매하고요.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럴 때는 을은 땅을 빼야 되느냐? 이때는 안 빼도 됩니다. 이거는 땅 안 뺀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땅 안 뺀다. 그리고 요 임차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채권적으로. 이게 바로 채권과 물권의 차이입니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 그러면 다시 그거를 채권과 물권의 차이를 그 특징, 가장 큰 특징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일단 물권은 어떠한 것을 객체로 하느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더 말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월급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한 채무자 객체에서 이걸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급부라는 건 뭐냐?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요,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소유하는 물건이 있다.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만 주장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이 물건은 나의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모든 사람. 그런데 채권은요,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채무자가 상대방입니다. 자기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인데,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절대적이다. 거기에 비교해서 특정인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상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권. 그리고 이건 내 물건이다. 내 소유물이다. 이걸 모든 사람한테 주장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요, 또 대세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상대권은 대인적이다. 특별한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건 세상을 향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권, 채권 각각 나눠보고 객체는 물건, 급부였고요. 상대방은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특정인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랬을 때 물권과 채권의 특징은 그냥 간단하게 화살표로만 나타내보면 물권의 특징은요,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 그런데 채권처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평등한 관계, 여기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배권이다. 다른 사람의 행위가 개입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소유물이다 하면 직접 지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채무자인 특정인에게 어떠한 일정한 행위인 급부를 요구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청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구권. 여기에 이제 각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서 방금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으면 갑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었던 그 동그라미 중에서 반쪽 동그라미를 떼받아가지고요. 그 토지의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를 하는 겁니다. 지배를. 그 물건을. 그런데 임차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이니까 을이 지금 왜 쫓겨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을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입니까? 자기 채무자. 임대차 계약 누구하고 체결했습니까? 갑하고 체결했죠. 이게 채권입니다. 을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특정인인 갑하고, 계약은 지금 갑하고 체결했죠. 갑하고 체결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병하고 약속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방을 빼는 게, 방이라든지 땅을 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자기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애가 부동산을 딱 등기부를 떼봤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가지고 있는데 이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자기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 수익하지 못할 걸 각오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각오를 하고 사야 된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이 용어는요, 지금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을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표현은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항력이라는 용어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하게 되면 병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등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권리의 변경 중에서 작용 후 변경에 해당한다. 작용 후 변경에는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가 포함된다. 오겠습니까? 있습니까? 방금 변경에는 내용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 후 변경이 있다고 그랬죠. 작용 후 변경은 힘이 세어지는 거라죠. 힘이 세어지는 거. 돈 갚았더니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려지는 거. 요거 등기했더니 힘 세어졌습니까? 힘 세어졌죠. 그 전에는 자기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가 등기를 하니까 힘이 세어져가지고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작용의 변경이 생기게 된다. 그런 지문까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힘이 세어졌다. 이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공부를 한 겁니다. 물권적 이용과 채권적 이용. 그러면 결국에는요, 물권자는 주인이 바뀌어도 땅 빼고 방 뺄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예.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물권자는 주인이 바뀌어도 땅 안 뺀다. 이 부분을 바로 승계상의 보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더라도, 승계되더라도 이 을이라는 애는 보호가 된다. 그랬고, 올해 이제 시험 문제의 정답이기도 했습니다. 승계상의 보호라는 이 용어가 정답인 게 아니라 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물론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미리 먼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의식을 해 두시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을 봤으니까 이제 권리의 소멸 보면 되겠죠. 소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소멸은 아주 간단해가지고요.
소멸은 그냥 그 용어 하셔가지고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용어의 개념. 그래서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을 나눕니다. 상대적 소멸. 그랬고 이 절대적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은 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객관적 소멸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 소멸은 주관적 소멸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둘 것은 절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것만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이라는 애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요. 이 건물이 전부 멸실됐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돼가지고 소유권이라면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객체인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전부 다 멸실돼 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 버리는 거죠. 소멸돼 버린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것을 절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비교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격려했다. 이전적 승계. 이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동그라미가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갑이 소유자다가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해주면서 등기까지 격려하면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됐죠. 을은 새로운 소유자가 됐으니까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건물로 따지면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을 상실을 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여기는 건물 자체가 없어졌죠. 건물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절대적 소멸. 그런데 이거는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떻다는 겁니까? 갑의 입장에서만 본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만 보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이 건물 자체는 그대로 있죠. 이러한 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개로 그냥 이렇게 개념 자체만 간단하게 구별해 두시면 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 양가로 2번. 권리의 변경에는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주체의 변경. 2번에 내용의 변경에는 특정물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이걸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질적 변경.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의 설정, 이게 바로 양적 변경. 아까 완전한 동그라미가 설정해줬으니까 반원이 됐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작용의 변경 나와 있죠. 파워업, 힘이 세워지는 것.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로 인해서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 승진하는 것. 이처럼 힘이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가 격려된 것. 등기를 한 것. 그러면 대항력을 갖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권리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 상대적 소멸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자의 변경. 건물 자체는 말짱하다고 생각하시면 두 개 딱 비교해서 하나는 건물 자체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문서도 보면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알아갈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배우는 법도요, 법학, 그것도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법칙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인과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인하고 결과, 공식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영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뭐가 생깁니까? 얼음이 언다라들지.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회과학도
어떻습니까? 자연과 사회가 그것도요 바로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원인이 있었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민법의 대부분의 규정도요 원인하고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하고 결과. 그래서 일정한 원인 또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결과가. 그거를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조건, 뭐 비슷한 용어로 해서요. 요건이나 요건.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앞에다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랬고요.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률 요건은 그 첫 번째는요. 법률 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법률행위 이외의 것,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저희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 잠깐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일 위에 첫 번째 제1장 해가지고요. 저희 자료에 내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머리말 같은 거 다 넘어가시고요. 차례도 넘어가시고 계약의 원만한 진행 찾으셨습니까? 계약의 원만한 진행.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 해가지고 제목은 계약의 원만한 진행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왜 지금 원만한 진행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계약은요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바로 소송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공부를 하고 제1절 보시면 이제 계약의 유효한 성립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보게 되는 건 이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갑은 자기가 살던 집을 팔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다. 을은 주택을 구입할 만큼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무주택 상태를 청산하고자 한다. 그는, 즉 을은 그 가용한 돈의 액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이 얼만큼 되어 있다라든지 통근 기타의 교통관계, 다음 장래의 가치 상승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여러모로 가령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녀 본영 등 하여 알아본 결과 그 중에서 갑 소유의 주택을 점 찍었다. 을은 그 주택에 가가지고 내부를 돌아본 다음에 갑과의 사이에 그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 날짜,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게 이제 기본 사례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매매 계약의 성립이 나와 있습니다. 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그 말은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약정하고 똑같은 말이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아까 우리 민법 시험은 조문하고 그 조문을 해석하는 판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연결이 됐다고 그랬죠. 처음으로 나와 있는 조문이 바로 이 563조입니다. 그리고 563조 바로 옆에 숫자 옆에 바로 보면 매매의 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 표제 그 조문의 표제, 제목.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밑에 이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우리는 매매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민법 563조는 그 표제, 즉 제목을 매매의 의의라고 하고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조문을.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굵은 글씨로 지금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죠.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민법 조문에 재산권이라고 적어져 있고 물건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대상에는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채권과 같은 형태가 없는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 매매의 대상이 된다. 그랬고 이제 이 부분이 올해 기출문제의 정답 지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상권은 매매의 객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상권? 권리가 된다. 권리도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경우에 그 뜻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이니까 소유권도 재산권이죠. 재산권. 결국 재산권이라고 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도 포함되게 되면 물론이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매매계약은요.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날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건데 갑 쪽에서는 무엇을 약속을 하는 거냐면 재산권,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은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매매계약.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민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을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족법, 신분관계를 다루는 부분은 시험범위가 아니고 재산관계를 다루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고 재산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권과 채권이 있다. 채권이 있다. 그랬고 이제 물권은 아까 하나 대표적인 게 권리의 제왕인 소유권이었죠. 소유권. 그 다음에 아까 타인의 부동산을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중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보통 물건을 판다, 주택을 판다, 부동산을 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물건의 이 소유권을 파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고 지상권도 권리니까 팔 수가 있고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도 권리니까 당연히 돈 받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매매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밑에 여하튼 간에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계약은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우리가 위에서 본 민법 제563조는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약속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합의, 즉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4월 1일 날 을이요. 이제 여기에서는 소유권, 부동산을 물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의사가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갑이요 을에게 먼저 한 의사표시, 내 부동산 살래라고 했던 거, 그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우리가 계약 체결하자고 요청을 했다 해가지고 청약이라고 하고 을이 오케이 좋다 내가 1억 원에 사겠다 이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청약과 승낙이 맞아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갑이요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을이 9천이면 사겠다.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거는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의 의사가 맞아떨어지면 합치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제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 위에 그 말은 의사의 합치 이외에 가령 계약금을 지급한다든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부른다. 낙성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은 우리가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넘기셔가지고요. 이에 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다든가 하여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물자 위에다만 잠깐만 딱 하나 땡 하나 해두시겠습니까? 방점 이런 식으로 땡, 물자 위에다가 현물에서 물자 위에다만. 다시 그래서 읽어봅니다.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무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계약들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방금 물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현물이 인도된다라든지 그러한 걸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 그러한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또 합의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서면에 공증을 받는 등으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서 이루어져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이 매매계약은요.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방금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둘이 이 의사가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계약금 지급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등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거를 불요식계약이다.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고요. 이 낙성계약과 반대되는 말이 요물계약이라는 겁니다. 요물계약. 그 다음에 이 불요식 계약과 반대가 되는 표현이 요식 계약. 그래서 요식 계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되는 계약.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계약에는요, 요식 계약은 없습니다. 요식 계약은 없고,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인 합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조금 전에 요물, 현물의 인도 등이 필요한 것. 그거를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요물계약은 딱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필수 암기 사항으로서 물론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을 배우게 되면요. 계약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계약금 걸 필요 없이 의사만 합치되면 매매계약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 꽤 많죠. 그래서 그 계약금 계약이 바로 요물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가지고요. 용산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이 조립식 컴퓨터를 한 대 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양 같은 거 다 정했고요. 대금은 1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결정했고 100만 원 했으면 둘이 맞아 떨어졌죠. 매매계약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찾으러 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뭐 이틀 후에 와라. 그래서 딱 나가려고 했더니요. 주인장 아저씨가요. 잠깐만요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계약금 10만 원 거시죠. 그래서 뭐 10만 원 걸지 해서 그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만 원 거시죠? 그럽시다 했는데 주머니를 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거 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일단 주고요. 내가 그러면 10만 원은 다음 주에 줄게요. 가령 그런 식으로.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 개 다 지금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약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0만 원 걸기로 했죠. 그 10만 원이 현실적으로 지급이 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계약금 10만 원 거시죠? 그럽시다. 돈 준 거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5만 원만 줬다. 10만 원 다 안 걸어졌죠. 지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0만 원이 전부 다 지급이 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그 일부인 5만 원만 지급이 됐을 때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거 의식만 해두시고 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만 하나 잠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제563조는 매매계약이 낙성계약임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약속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기타의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 예외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방금 계약금 계약 이것만 하나 그냥 외워두면 되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외에 무슨 방식을 갖추거나 현물이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방식을 갖추거나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또 불요식이라고 합니다. 불요식.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의사의 합치.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되면 또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서 의사가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을이 매수인이죠. 을이 1억 원에 갑의 주택과 그 대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갑은 이에 대해서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같이 서로 의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통된 약속을 이루는 경우를 말을 한다. 흔히들 이러한 점을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 말은 뭐냐? 갑도 사겠다고 하고 을도 똑같이 사겠다고 하면 이때는 매매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한쪽은 사겠다, 한쪽은 팔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제 멈춰가지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느냐?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느냐? 갑하고 을하고요. 얘는 소유권 이전해 줄 거 약속을 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갑은요 이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을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의무, 채무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도 비워줘야 되겠죠. 집도 비워줘야 됩니다. 그걸 인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걸 일단은 논외로 하고요. 을은 어떤 의무 부담합니까? 1억 원이라는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되겠고 갑은 의무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권리도 갖게 되죠. 어떠한 권리 갖게 되겠습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을이라는 애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 이전 채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이라는 애가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을 판 사람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매도인. 그 다음에 산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매수인. 그러게 되면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그 반면에 을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을은 대금 1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권리. 결국에는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을 쓰는 거냐면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처럼 이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이 소유권 이전 의무라든지 대금 지급 의무는 결과입니다. 결과.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발생했다. 원인, 결과. 요건, 효과.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원인, 조건, 거기에 해당하는 것, 이게 바로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요, 아까 우리 민법 총칙에 나오는 개념은 아주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아주 추상적입니다. 개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매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요,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계약. 계약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법률행위라는 개념입니다. 법률행위. 그랬고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법률행위의 종류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감이 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다시 한번 이거 적어보겠습니다. 요건, 법률 요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요건으로서 지금 우리가 봤던 사례에서는 원인이 됐던 것은 매매였습니다. 매매는 결국에는 법률행위 속에 계약이 있고 계약 속에 매매가 있으니까 매매는 결국에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매매는 법률행위 포함이 됩니다.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가지고요.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느냐. 갑하고 을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결국에는요. 무슨 말이냐. 이 앞에 법률 요건을 구성을 하고 있는 매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사실. 그러면 매매는 뭐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청약 의사표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을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매매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은 청약의 의사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얘들의 주소를 물어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법률 사실은 1층, 법률 요건은 2층,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3층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는요. 얘들의 주소, 청약하고 승낙, 매매에 있어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란 말은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2층에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몇 층에 삽니까? 1층에 살죠. 청약의 의사표시 주소는 법률 사실인 거지 법률 요건이 아니다. 법률 요건이 아니다. 다음에 법률 요건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야, 너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한 게 지금 청약의 의사표시죠. 청약의 의사표시만으로 결과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하고 두 개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게 되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권리의무는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몇 번만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과거 시험에서 좀 나왔던 거지 최근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몇 층에 사는가 그것만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시험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법률 요건으로는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이외의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법률 행위 이외의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률 행위 이외의 것. 그러면 결국에는요. 법률 행위 이외의 것으로는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그 차에 다쳐가지고요. 그러면 치료비 받아야 되겠죠. 치료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요. 1,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가령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1억 원 돈 받을 권리 있죠. 매매계약이 체결돼도 어떻습니까? 갑은 을에게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따라서 1억 원 받을 권리가 생긴 것과 방금 전에 운전자의 과실로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 이 두 개의 차이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바로 원인이 법률 행위냐 아니면 법률 행위 이외의 것이냐, 이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을 했죠. 그거는 누가 시킨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의욕한 겁니까? 자기가 원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시킨 겁니까? 자기가 원한 거죠. 물론 소유권을 받는 대가로 주는 거지만 자기가 원해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치료비 그거는 원해서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이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너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해줘라라고 법에 적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행위냐 아니면 법률행위 이외의 것, 법률행위 이외의 것을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법률규정입니다. 법률규정.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을 드렸던 750조.
750조. 750조는요, 불법행위라는 걸 규율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해서 다른 사람 치여가지고 사고 냈다. 그러면 너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에 적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번에 올해 시험에도 기본적인 거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만 생각할 것이냐면 법률행위는요,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특징.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특징. 이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이 시켜서 법에 적어져 있는 그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 입문서로 가셔가지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 아까,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 즉,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2층에서 하는 거, 법률 요건. 그런데 법률 요건에는 1번,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 법률 행위와 2번,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이외의 것들이 있다. 그랬고 그 예로서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사무관리라는 건 일단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전혀 이건 알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관리는 전혀 알아두실 필요가 없고 그 뒤에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라고 적어져 있는데 얘들은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되냐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시험 범위 자체는 아니다. 시험 범위 자체는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 기출 문제들을 쭉 보면 마치 우리 시험 범위인 것처럼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치 우리 시험 범위인 것처럼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용어라는 것.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